우리나라는 간신히 바닥을 찍은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탄력은 약하다. 탄력은 약하다. 결국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하려면 미국이든 선진국 경기만 좋아서는 안 되고 중국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현재 주가가 2,600선이니까 여기서 10%면 대충 2,900 정도인데 3,000의 매물벽을 뚫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지만 우리는 좀 재미없다. 미국 얘기 좀 해볼까요, 대표님? 뭐 미국은 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근데 그 가장 이유가 한국 때문이라는 게 참 슬프고요. 제조 부문의 건설 투자, 공장 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왔냐 하면 이제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가 370억 불이었고요. 슬프네요. 계속 생각해 보니까 뭔가 왜냐하면 우프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자리가 유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부터 현대차 등등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주력 수출 산업이고 다 연봉 억대 찍는 이 일자리 수만 개가 미국에 수출된 거죠. 자, 계속해서 2024년을 우리는 앞두고 정말 며칠 안 남았지요? 네, 2024년을 보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셔보죠.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4년을 앞두고 도대체 어떻게 경제가 흘러갈 건지,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고견을 듣고자 좀 모셨습니다. 오늘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좋아 보이는데 네. 하반기는 아직 안 보이니까 제가 연간 전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이게 이제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30년 동안 연간 전망이라는 걸 써왔지만 사실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그 하반기 이후는 참 어렵다. 근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꽤 좋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큰 이유는 혹시 그림 디스플레이가 되면 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네. 있나요? 예, 그러면 뭐 그걸 가지고 네, 설명하자면 좋습니다. 빨간 선은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고요. 네. 그리고 파란 선이 수출 증가율입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수출. 먹고 사는 나라다. 네. 그래서 수출 잘 되면 주식시장도 좋고 경제도 덩달아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수출이 좀 힘들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힘들고 경제 전체에 돈도 안 풀리고 특히 더 뭐 가장 큰 문제는 고용시장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수출이 잘 되는 해는 뭘 해도 잘 되고 수출이 잘 안 될 때는 뭘 해도 안 되는 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신히 바닥을 찍은 것 같다. 되게 악전고투했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간신히 그래도 바닥은 치고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2024년 한 6월 정도까지는 이 흐름이 이어진다고 우리가 가정해보면 주식시장이든 경제든 일단 내년 상반기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도 1일부터 20일까지 이번 달 또 보면은 증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래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좀 반등세, 증가세로 좀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탄력은 약하다. 탄력은 약하다. 현재 이게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걱정거리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수출을 좌우하는 요인이 선진국 경기가 하나 있다면 나머지 한쪽에는 이제 중국을 비롯한 아세안 경기. 중국 경기랑 아세안 경기가 또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이 위축될 때는 대아세안 수출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거 보면 역시 우리가 탈중국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죠. 아세안 가봐도 결국 아세안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중간재는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판단하는 좋은 잣대가 바로 구리 가격입니다. 네. 그림 한번 보시면 네.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 세계 구리 가격이고 파란 선이 한국의 수출 금액 지수 혹은 수출 제품 가격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가? 정말 모양이 비슷하게. 예, 네. 이제 물론 뭐 구리 가격이 오버슈팅 할 때도 있고 우리나라 수출 제품 가격이 언더슈팅 할 때도 있는데 너무 이게 연관이 강해요. 뭘 뜻하나? 결국 선진국 쪽으로는 좀 물량 쪽에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된다면 결국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하려면 미국이든 선진국 경기만 좋아서는 안 되고 중국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물론 뭐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있는데 일단 너무 지금 중국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수출 좋아진다 그러는데도 전체 산업에서 내년 전망이 밝아요라고 평가받는 산업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확산되기보다는 내년에도 집중되지 않겠냐. 집중되는 시장 불안하죠. 우리 올해 여름 경험했잖아요. 2차 전지 테마 좋았죠. 좋은데 문제는 이제 2차 전지 이외의 다른 종목들 그 전부터 이미 빠지고 있었다가 8, 9월 미 증시 조정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가 나오면서 시장이 힘들었던 것.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내년에도 사실은 이제 업종이 좀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재현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뭐 말씀 중에도 그렇고 실제로도 뭐 여러 분석들이 그렇고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건 중국이네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코트라 그러니까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이름도 이제 되게 어려운데 그냥 코트라 하겠습니다. 네네. 코트라에서 나온 이제 주요 지역별 수출 품목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그 세 개만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어요. 네.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화장품. 나머지는 어때요? 구름이 많이 껴있죠. 그리고 해가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는 일반 기계, 자동차, 철강 제품 정도, 자동차 부품, 컴퓨터도 조금 좋아지고요. 그런데 이제 구름 속에 들어간 산업들이 보이죠? 석유화학, 섬유, 가전, 석유 제품, 2차 전지. 예, 그래서 지역별로도 이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참 코트라가 이제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잖아요. 예, 거기 지역 관장님들이 이제 이 자료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반기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네. 이 산업을 보면 아 우리나라가 또 그 해가 떠 있는 쪽이 어느 쪽이 맞냐 하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통신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같은 데는 북미가 참 좋은데 중국이 불 떠 있는 데는 평판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이렇게 세 개밖에 없고 EU가 좀 좋은데도 몇 개 없고 그러니까 아 선박 쪽에 이제 EU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죠. 아 선진국 경기도 미국이 좋지. 유럽은 뭐 그저 그런 특히 독일 저러고 있으니까 독일이 너무 힘드니까 올해 지금 마이너스 한 0.6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만 독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향 수출 지금 나왔던 화장품 특히 최근에 뭐 미국 향 수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죠. 네. 이런 산업들은 되게 좋은데 나머지 산업은 뜨뜻미지근하고 그래도 해가 나와 있는 건 자동차 부품, 컴퓨터, 선박, 뭐 평판 디스플레이, 자동차. 올해 좋았던 데에서 또는 무선통신기기랑 붙어 있는 이런 쪽이지 전체적으로 산업이 다 좋아지는 건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전망을 굳이 하자면 내년에도 시장 전체가 다 함께 우리 가자 하는 장은 아니고 일부 산업 펀더멘탈에 따라 좀 등락이 엇갈리고 더 나가서 내년 1월 초에는 우리가 오히려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는 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업종이 별로 없으면 사실 빅베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년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고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빅베스라고 하는데요. 연초. 네. 예, 그래서 올해 4분기 우리나라 기업 실적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전망을 보면 대표님 그래도 해가 가장 골고루 많이 나와 있는 건 단연 반도체. 반도체가 짱이죠. 그렇죠? 근데 너무 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좋다고 내년에 유망하다고 반도체를 하니까 이미 조금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좀 배고프다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뭐 주가 레벨로 이제 SK 하이닉스야 뚫었지만 삼성전자 아직 멀었으니까 네. 아직 룸도 있고 또 어닝이 이제 지난 3분기가 턴어라운드 했으니까 4분기 실적이나 내년으로 갈수록 지금 환율도 좋으니까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 있는데 이게 이제 현 주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매력이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아 한국이 딴 나라보다 그렇게 세진 않겠구나. 좋긴 좋은데 특히 지역별 수출이나 이런 거에서 뭐 동남아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이런 쪽은 해가 떠 있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플러스 한 10% 정도의 수출 증가라면 주가도 그 정도면 현재 이제 주가가 2,600선이니까 여기서 10%면 260포인트를 나오면 대충 2,900 정도인데 거기 정도 10% 보고 한국 시장 좋아요는 저도 생각하지만 3,000의 매물벽을 뚫을 수 있을 것이냐. 특히 2022년 초에
LG에너지 솔루션 때 들어왔던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 공모 자금들이 우유입됐다가 물린 상태라고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매물벽이 2년에 걸친 매물벽을 이제 뚫는 과정이 내년 상반기에 있지 않겠냐. 그래서 탄력 면에서는 한국은 그렇게 재미없는,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지만 업종별로도 그렇고 매물벽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는 좀 재미없다 정도가 2024년 한국 증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주요 글로벌 경기 중심으로 좀 볼 텐데 미국 얘기 좀 해볼까요, 대표님? 뭐 미국은 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영화 제목인데 제가 봤을 때도 뭐 이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좋은데 그 가장 이유가 한국 때문이라는 게 참 슬프고요. 한국 때문이다. 미국 경기가 호황을 보이는 것은 한국이랑 대만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바로 네. 뭐냐면 제조 부문의 건설 투자. 이거 좀 이상한 숫자죠. 제조 부문이 뭔데 건설을 많이 해요? 하면 공장 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공장을 짓는데 불변 가격, 이 빨간 선이 불변 가격인데 그냥 뭐 박스콘이었어요, 그죠?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박스권이었는데 올해 2023년에 갑자기 슈팅이 시작됐습니다. 이 경상은 파란선, 불변 가격은 붉은선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대표님? 뭐 인플레를 감안한 게 빨간선. 아, 인플레 가만히 빨간선. 예, 미국도 인플레가 많이 네. 났으니까. 그래서 파란선은 이제 명목 데이터, 그러니까 이 10억 달러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니까 얼마인가요? 2조 달러인가요? 아무튼 2천억 달러군요.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월 단위 데이터니까 매월 이 정도를 쓰고 있다라면 연간이면 2조 달러가 넘는 거죠. 미국 GDP 10% 정도를 조금 밑도는 정도의 뭔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돈이 어디서 왔냐 하면 이제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가 370억 불이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아직 데이터 안 나왔지만 500억 불 가깝겠죠. 이런 돈들이 이제 모아서 2천억 불이.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슬프네요. 계속 생각해 보니까 뭔가 왜냐하면 우프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자리가 유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부터 현대차 등등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주력 수출 산업이고 다 연봉 억대 찍는 이 일자리 수만 개가 미국에 수출된 거죠. 그리고 이 자리들이 또 어디를 갑니까? 남부, 선벨트. 왜? 세 가지 이유죠. 첫 번째, 땅값이 싸요.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에 유리해가지고요. 전력이 쌉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동조합이 없죠. 인건비까지 싸죠. 이 최근에 있었던 북미 자동차 노조 파업 네. 기억나시죠? 테슬라만 돈 벌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선순환이 보이겠죠. 일단 사람 안 살던 지역에 당장 삼성전자는 테일러시 이런 데를 이제 가는 거죠. 가면 도로부터 전기 놔야죠. 그렇죠. 송배전 해야죠. 집 지어야죠. 학교 지어야죠. 공장은 다 기본이고 여기다 각종 의료시설, 주거시설 다 지으면 여기서 이제 유발되는 연관 효과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수치에 불과한 거고 여기에 비해 한 3배, 2배 이상의 추가적인 GDP 성장이 나오니 미국의 3분기 성장률 4.9에 지금 나오고 있는 GDP now 그러니까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 4분기도 지금 2.4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가 너무 좋았으니까 4분기 떨어질 거라고는 아는데 그것도 어쨌든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전 세계 기업들이 야 이제 블록화되고 중국에서 이제 이탈해서 탈중국해서 어디로 가냐? 아세안 좋은데 아세안만 가가지고는 거기 중국 부품 이런 문제들 IRA 때문에 안 되니까 미국 본토로 간다. 미국 본토로 어디가? 그 남부. 남부에 근데 인프라 없는데 그건 주정부가 해준대. 뭐 이런 이제 돌아가는 게 시나리오. 내년이라고 없어지겠냐? 물론 이제 내년 하반기는 몰라요.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헤일리가 될 수도 있고 일단 바이든이 된다는 선택지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아마 공화당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선거는 공화당이 될 것 같다는 게 현재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플레 감축법 없앨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문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죠. 이제 그게 내년에 있지 않겠냐 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경기에 일조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대만 뭐 그렇다라는 말씀이시고 내년도 대선이 물론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어질 것 같다. 그럼 주식은 어떨까요? 뭐 모르죠. 모르는데 한 그렇죠.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기업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사실 올해 초 시작할 때 실적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는데 예, 그게 다 지나고 생각하니까 너무 과장됐었죠. 그렇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외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건설 투자가 계속 부진할 줄 알았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근데 그거는 나 몰라라 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가 시작됐다라는 게 첫 번째라면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빨간 선이 뭐냐 하면 이게 단위 노동 비용입니다. 네. 이 단위 노동 비용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인건비 대비 생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선이 내려왔다. 생산성이 더 높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근로자를 뽑는데 연봉 2억을 줬다. 와 하겠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상위 0.1% 인재라서 이 사람 오는 순간 다른 모든 부서의 생산성이 향상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2억 아니라 20억 줘도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의 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한 게 빨간 선인데 이 빨간 선이 내려가는 시기, 급격히 내려가는 시기가 이 보시면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8, 9년 그리고 지금이죠. 이런 시기가 출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 실적이 좀 조정받다가 파란 선이 강하게 튀죠.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체감 인건비도 내려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고용이 늘겠죠. 왜냐하면 이거 뽑아도 손해가 아니니까. 그래서 왜 미국 고용 지표가 잘 나와요? 경기 뭐 안 좋다는데 그러는데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파란 선이 지금 바닥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죠. 물론 이제 4분기 돼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이 징후는 뭘 의미하냐? 기업 입장에서 지금 완전히 콧노래가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별로 못 오르는데 생산성은 잘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마진을 확대하고 있고 마진이 확대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건 주주 보상이죠. 그래서 지난 2022년 이후에 미국도 주주 보상이 되게 줄었잖아요. 자사주 매입 줄었는데 다시 여기는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기업 이익이 많이 늘어나도 주주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기분만 좋지 상관이 없는데 미국은 기업 이익이 많이 나면 그걸 바로 주주들한테 보상해 주는 나라니까 수급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닝 시즌에 주주 보상들이 발표될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우리보다 미국 시장이 사실 마음이 더 편하다. 저기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마음이 편하냐 이렇게 물으면 이익이 또 저렇게 늘어나는데 주가가 또 크게 조정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가 마음 편합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게 되네요. 지금 거의 뭐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뭐 더 상반기에는 좋아진다. 계속 뚫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 원래 큰 조정이 한 번씩 나오는데 뭐 하루짜리 조정으로 지금 끝난 네. 예, 지난주에 있었던 네. 급락 이후 다 메워버려서 장대 음봉을 기술적으로 볼 때 어젯밤에 다 메워버렸으니까 뭐 저는 어떻게 내년 어떻게 봐요 그러면 미국 시장 좋아요라는 답이 되게 편한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버블 리스크는 있어서 하반기는 제가 자신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너무 좋으면 버블 리스크가 생기니까 미 연준이 약속대로 정말 금리를 인하하냐? 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너무 좋으면 안 할 수 있다. 그 충격은 한번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상반기까지는 별다른 리스크나 안 보인다. 그러니까 한 3월 FOMC까지는 마음이 편하다. 네. 근데 거기서 저는 또 참맛을 보여주지 않을까. 미 연준이 항상 우리를 배신하니까. 자, 일본과 중국 얘기도 이제 차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본 주식이 뭐 올해 정말 또 최고의 좋은 해였죠.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감사한데 이게 왜 이렇게 일본 주식이 오르냐면요. 이익이 1990년 버블이 여기인데 1990년이 여기인데 이때 비해서 지금 이익이 3배 나요. 근데 주가는 아직 4분의 3? 거의 뭐 70%, 80% 선에인데 이익은 3배가 나요. 그러면 그때 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엄청나게 높다. 이익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너무 싼 거죠. 여기다가 이익의 추세가 꺾이냐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세계 경기가 2022년 안 좋았다는데도 여긴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아베노믹스 정말 거의 일본 입장에서는 뭐 아베노믹스가 축복이고 이 사람 또 암살까지 당했으니까 누가 이 사람의 정책을 마음대로 바꾸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정책 변화가 좀 예고가 돼 있어서 있겠지만 뭐 저라면 안 하죠. 왜? 했을 때 후폭풍,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했을 때 후폭풍을 책임질 수 있는가 늦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상반기는 안 할 것 같다. 4월을 다들 기대하시는데 저라면 제가 그렇게 그 사람처럼 강단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무서워서 못 할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살아나는데 꼭 금리 인상에서 찬물을 끼얹어야 되냐라는 비판을 더군다나 옛날 2020년에 시라가가 한번 실패했는데 이번에 이 사람이 한다? 못할 것 같은데요. 시장은 뭐 4월 이전도 4월을 보통 보죠. 네. 대표님이라면 난 안 한다. 저라면 그런 위험을 왜 무릅쓰나 확인하고 가겠다. 이런 자세를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일본 주식 올해 뭐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중국 주식. 초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되게 안 좋잖아요. 심리가 완전 무너졌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엄청 싸잖아요. 예, 그 홍콩 H 지수의 PBR이요 0.5배예요. 북밸류의 절반에서 거래돼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청산 가치의 절반에서 거래됩니다. 왜? 우리나라 ELS 때문이죠. 네. 예, 14조, 뭐 10조에 달하는 그게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고 있을까요? 좀 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매물이 내년 3월까지 있다며요. 그러니까 시장이 힘들죠. 그래서 주가 빠지는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노란 막대가 뭐냐 하면 중앙정부 발행 채권, 그리고 분홍색 막대가 지방정부 발행 채권인데 보시면 2020년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찍어요. 아, 이게 뭘 의미하냐? 이 조위엔입니다. 엄청난 돈이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네. 이대로 가면 큰일 나니까 그냥 이제 그 부동산 규제 다 완화했잖아요. 네, 그다음 남아 있는 거는 재정 정책이죠. 왜냐하면 디플레가 발생했을 땐 금리 인하는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밖에 없고 이 재정 지출이 지금 벌써 11월 달 저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 아하 내년 상반기에 뭐가 왕창 밀어내겠구나. 그때 좀 반등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바벨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간단합니다. 전체 자산의 상당수 한 60% 정도. 제가 이제 주식을 제가 운용한다면 한 60%는 미국 증시 갖다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한국, 일본 한 15%씩 하고 대신 이제 10% 정도를 중국에 한번 투자해 보면 어떠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박사님 그렇게 한국 증시가 한 10%밖에 못 오른다 그러면 이거 뭐 좋아질 가능성은 없나요? 그래서 중국 경기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답이 중국이 좋아질 것 같으면 중국을 사야죠. 한국을 사요. 여기가 더 싼데. 예, 그런 전략에서 바벨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양쪽 끝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장은 미국이니까 미국 좀 오버웨이트 하는데 미국의 어떤 버블 리스크, 연준의 리스크들을 좀 해지하고 여기가 고점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거나 제도적 변화 때문에 시장이 좀 안 된다 싶을 때는 딴 데로 돈이 갈 텐데 딴 데로 갈 때라고는 그 사이즈를 받아줄 돈은 일본, 중국 시장 말고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양매수 전략이라고 하는데 변동성 확대 전략이죠. 이거 한번 추천해 봅니다. 증시로는 그러면 비중으로 하자면 미국 60, 뭐 한국이나 일본 40, 글로벌로 하자면 중국 10. 뭐 예, 아무튼 한국을 제가 그러니까 중국, 한국 비중을 갖게 정도인 네. 것 같아요. 일본을 더 좋아하니까. 아무튼 우리나라랑 중국은 싸다 말고 지금 매력이 별로 없다. 그리고 좋은 회사는 있는데 비싸고 거기는 시장 전체는 싼데 좋은 회사는 비싼. 좀 그런 답답한 형국이다. 그렇다면 전부 다 동반 폭락한 이번에 텐센트까지 폭락한 중국 괜찮지 않냐? 그냥 저기는 너무 크게 사지 말고 한 10% 정도는 들고 있으면 짭짤할 것 같다 정도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뭐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하반기 모른다 하셨으니까 그때 돼서 또 하반기도 자세하게 분석을 대표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024년에 대한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순욱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